네, 지금 이 시각 대한민국 국회의 상황은 그야말로 아수라장, 난장판 또 동물의 세계입니다. 민망합니다. 국회 선진화법도 소용이 없습니다. 목요일 뉴스나이트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시죠. 여야 사당이 합의한 패스트트랙 처리 법안을 접수한 국회 의안과 앞에서 여야 간의 격렬한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경호권을 전격 발동했지만 여전히 대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패스트트랙 추진에 반대하는 사법개혁특위의 오신환 의원과 권은희 의원을 모두 교체했습니다. 문희상 의장은 팩스로 접수한 신청서를 병상에서 결재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정상회담을 열어 북핵 문제 등 현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서는 북한에 대한 체제 보장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이 건강상의 이유로 검찰에 신청한 형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계속 구치소에 수용된 상태에서 국정농단 사건 재판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이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600만 원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이 지사는 검찰 구형에 대해 합리적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른바 환경부 문건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비서관을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우리나라의 지난 1분기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0.3%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데 소비와 투자, 수출이 동반부진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진주 아파트 방화 흉기 난동 사건의 피의자 안인득이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안인득은 뒤늦게 범행을 후회한다고 말하기도 했지만 경찰은 안인득이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여야 사당이 합의한 패스트트랙 처리를 두고 국회가 말 그대로 아수라장입니다. 패스트트랙 법안 제출을 둘러싸고 여야 간의 극렬한 충돌이 빚어지자 문희상 국회의장이 경호권을 전격 발동했습니다. 고성과 몸싸움 등 최악의 폭력 국회가 재현됐습니다. 이 시각 국회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우철희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오늘 국회 상황이 시시각각으로 다급하게 돌아가는데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오늘 저녁 6시를 전후해서 이곳 국회 정말 말 그대로 전쟁터를 방불케 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고성과 몸싸움 수준이 아닙니다. 비명과 멱살잡이, 인간띠 등 지난 2012년 국회 선진화법 제정 이후 최악의 폭력 국회라는 말이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지금 현장 화면 저희 YTN이 생중계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이곳이 정확하게 보이지는 않는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그러니까 선거제도 개편 패스트트랙을 다루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줄여서 정개특위 회의가 소집된 국회 4층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실 앞으로 현재로 보이는데요. 지금 화면상에 권성동 의원도 보이고요. 나경원 원내대표 보입니다. 나경원 원내대표 회의장 앞에서 지금 원내사령탑 원내대표죠. 지금 한국당 의원들 그리고 당직자, 보좌진 총동원령을 내렸습니다. 회의 자체가 열리지 못하도록 지금 인해 장벽을 둘러치고 회의를 무조건 막겠다,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앞에 장제원 의원 그리고 박대출 의원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가장 앞에서 민주당 의원들을 현재 향해서 이런 식의 법안 처리는 안 된다,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국회 4층 상황, 이 시각 상황 보고 계십니다. 현재 취재진과 그리고 여야 그리고 자유한국당 의원과 보좌진, 사무처 당직자 한 대 뒤엉켜서 정말 말 그대로 아수라장이 된 모습입니다. 지금 장제원 의원 정개특위 간사입니다. 한국당의 정치개혁특위 간사로서 한국당의 입장을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해서 항상 밝혀왔던 그런 의원입니다. 지금 가장 앞에서 민주당 의원들로 현재로서는 보이는데 이런 식의 법안 처리는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기자들 앞에서 입을 열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무법천지가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오늘 어떻게든
패스트 트랙을 처리하겠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반면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불법과 야합으로 모든 것을 관철하려 하고 있다면서 절대로 용납할 수 없고 반드시 막아내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여야 4당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한치의 물러섬 없이 팽팽하게 맞서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장에서는 고성이 오가고 있는데요. 앞서 한 1시간쯤 전만 해도 국회 7층에는 의안과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의안과는 국회의원들이 법안을 만들고 이 법안을 만든 것을 제출하는 곳인데 앞서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을 추진하기 위해서 선거제도 개편 법안은 이미 제출을 했고요. 그리고 연계해서 처리하는 검경수사권 조정 그리고 검경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신설법 이 법안을 제출을 하고 이제 국회 소관위원회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처리를 해야 하는데 한국당 의원들이 몸으로 막아서면서 법안 제출 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인해 장벽을 둘러쌌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말 으쌰으쌰 지금도 현장 화면으로 좀 들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으쌰으쌰 정말 인간띠, 멱살잡이 그리고 비명과 정말 상상할 수 없는 폭력 국회가 재현이 됐습니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 말로는 지난 2012년도에 국회 선진화법이 마련이 됐는데 이 선진화법이 국회에서 폭력 국회를 좀 막아보자 몸싸움 말고 대화 타협을 통해서 법안을 좀 처리해보자 이런 취지로 마련된 법인데 그 법이 제정된 것이 무색할 정도로 정말 사상 최악의 폭력 국회였다 이런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한국당 의원들이 헌법수호라는 말을 외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한국당 의원들은 여야 4당이 불법으로 그리고 야합으로 이 패스트트랙을 처리하려고 한다 이러면서 헌법을 수호하겠다, 헌법 파괴 행위를 하지 말라 이러면서 지금 계속해서 패스트트랙 처리를 물리적으로 막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화면으로 보고 계신 곳은 이 시각 국회 4층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 회의가 소집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실 앞입니다. 앞서 국회 정치개혁특위, 정개특위는 9시 반에 오늘 밤 9시 반에 전체 회의 소집을 공지했습니다. 그리고 이보다 전에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그러니까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하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9시에 회의 소집을 했는데 지금 두 위원회 모두 회의 소집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그대로입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인물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인데요. 자유한국당 정치개혁특위의 간사를 맡고 있습니다. 한국당의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해서 한국당의 입장을 계속해서 여야 4당에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여야 4당이 추진하는 패스트트랙을 받을 수 없다. 선거법 합의 없는 여야 4당의 강행 처리는 지금까지 헌정 역사상 없었다. 이게 한국당 주장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한국당이 선거제도 개편 여야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전향된 안을 갖고 오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선거제도 개편에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을 했었던 상황인데요. 한국당의 입장을 대변했던 사람이 바로 장제원 의원입니다. 지금 장제원 의원이 잠깐 앞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옆에 기자들 그리고 이곳은 현재 행정안전위원회 옆에 있는 소회의실로 보이는데 현재로서는 이곳에서 어떤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정확하게 확인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선 상황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은 그렇게 여야 간에 격렬한 충돌이 벌어지고 있지는 않지만 오늘 그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패스트트랙 찬성파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공수처와 그리고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 제출하기 위해서 의안가를 방문을 할 때 한국당 의원들이 실력으로 그러니까 몸으로 막아섰습니다. 이에 문희상 국회의장이 국회 경호권을 발동을 했습니다. 국회 경호권을 발동을 했는데 하지만 한국당에서는 현재 보좌진과 사무처 당직자 총동원령을 내린 상황입니다. 인해 장벽을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의 법안 제출을 실력으로 막아섰습니다. 이 상황에서 정말 사상 최악의 폭력 국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고성과 비명 그리고 몸싸움, 인간띠, 으쌰으쌰 이런 말까지 나오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국회 4층 정개특위 회의장 앞을 보고 계신데 정말
이곳에서 취재하면서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모여 있는 것을 처음 볼 정도로 지금 여야 그리고 취재진, 사무처 당직자, 국회 관계자 할 것 없이 한데 뒤섞인 모습입니다. 네, 이곳에서는 현재 선거제도 개편을 다룰 문제를 처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선거제도 개편 앞서 여야 4당이 합의를 했는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선거 연령을 현행 만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하고 또 권역별로 비례대표를 도입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선거제도 개편안을 이곳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절차를 갖게 됩니다. 하지만 한국당 의원들 지금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이 정개특위 회의 자체를 소집하실 수 없도록 막아서고 있는 상황이고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찬성파 그리고 평화당과 정의당 의원들은 어떻게든 패스트트랙을 처리해야 된다면서 폭력적인 집회를 그만두라고 이렇게 현재 대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여야 4당 오늘 내로 패스트트랙 처리를 공언한 만큼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회의를 어떻게든 열려고 할 텐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반대파가 총력 저지에 나선 만큼 7층 의안과 앞이 아니라 이곳에서도 국회의장이 경호권을 발동하지는 않을지 현재로서는 경호권을 발동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국회 4층 정치개혁특위 나경원 원내대표고요. 이곳은 국회 1층. 이곳 현재로서는 국회가 여긴 국회 2층으로 현재 보입니다. 여기가 제5회의실로 되어 있는데 이곳에서 이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검경수사권 조정과 공수처법을 다루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 장소로 현재 공지가 된 곳입니다. 나경원 원내대표 현재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오른쪽에는 박명재 의원 그리고 화면 왼쪽으로는 이장우 의원의 모습도 보이고요. 또 나경원 원내대표 뒤로는 이현재 의원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한국당 의원들이 지금 저 모습이 얼마 전 모습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각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부터 여야 4당이 오늘 패스트트랙을 처리하겠다고 예고한 순간부터 계속해서 이곳에서 회의가 열릴 것을 대비해서 회의를 막기 위해서 현재 인해 장벽을 둘러싸고 회의 소집 자체를 막고 있습니다. 정용기 정책위의장 그리고 정용기 정책위의장 오른편에는 정양석 원내 수석 부대표의 모습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한국당 의원 약 10여 명 정도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제5회의장 국회 2층인데요. 이곳에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 회의가 소집이 예정이 돼 있었는데 회의 자체가 열리지 못하도록 현재 막아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경원 원내대표 뒤로 이현재 의원 그리고 이현재 의원 화면 왼쪽으로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의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이현재 의원 오른쪽에는 박순자 의원도 보이고요. 강효상 의원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국회의장이 경호권을 발동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또 다른 충돌이 벌어지지 않을까 우려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일단 아까 의안과에서는 경호권이 발동이 됐지만 한국당에서는 총력 저지에 나서서 사실상 경호권이 무의미한 상황이 되기도 했습니다. 지금 어떻게든 패스트트랙을 처리하려는 여야 4당 그리고 어떻게든 막아서겠다는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반대파 회의를 원천 봉쇄하고 있는데요. 이 상황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또 다른 폭력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국회 상황 계속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자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우철입니다. 네, 참 참담하고 씁쓸한 풍경입니다. 국회에서 새로운 소식 들어오게 되면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회가 이 아수라장이 되기까지 오늘 하루 상황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패스트트랙 추진에 반대하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동료 의원을 7시간 넘게 감금해 경찰이 국회에 출동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실상 국회 기능은 마비됐고 추경안을 포함해 당장 시급한 민생 법안 처리는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 밖으로 나가려는 바른미래당 최이배 의원을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밀어냅니다. 최 의원이 오신환 의원을 대신해 공수처법 패스트트랙을 논의할 사개특위 위원이 되자 회의 참석을 물리적으로 막은 겁니다. 최 의원이 계속 사무실을 나가려 하자 한국당 의원들은 아예 소파로 문을 막아버렸습니다. 7시간 넘게 감금 상태가 이어지면서 경찰이 출동했고 최 의원은 창문 틈으로 인터뷰하는 웃지 못할 상황까지 연출됐습니다. 저는 여기 창문을 뜯어서라도 나갈 수 있도록 지금 경찰과 소방에게 요청을 하려고 합니다.
국회 상임위 회의장도 아침부터 한국당 의원들이 진을 쳤습니다. 빨리 와. 패스트트랙 갈등에 회의장을 점거하고 동료 의원을 감금하는 사태까지 벌어지면서 국회 시계는 사실상 멈췄습니다. 당장 정부의 추경안 심사가 걱정입니다. 예산안 취지를 설명하는 시정연설부터 상임위와 예결위 심사까지 갈 길이 멀지만 어느 하나 확정된 일정이 없습니다. 패스트트랙 법안과 추경은 연계할 사안이 아닙니다. 자유한국당은 즉각 국회로 돌아와 추경 시정연설 본회의를 개최하고 추경 심의에 응할 것을 촉구합니다. 법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 명을 넘어설 정도로 소방관 국가직 전환에 대한 목소리가 높지만 법안은 여전히 계류 중입니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와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을 비롯해 발목이 잡힌 법안이 수두룩합니다. 패스트트랙 추진을 둘러싼 정치권의 갈등이 극으로 치닫는 사이 민생은 아예 뒷전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패스트트랙 추진을 놓고 촉발된 바른미래당 내분 사태는 돌이킬 수 없는 지경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같은 당 소속이라고는 볼 수 없을 정도로 찬성파와 반대파의 감정 싸움이 선을 넘은 데다 당 지도부도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바른미래당 창업주격인 유승민 전 공동대표, 국회 사개특위 소속 오신환 의원이 결국 교체되자 그동안 쌓여있던 당 지도부에 대한 불만이 폭발했습니다. 지금 당대표와 원내대표라는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두 분 다 정말 정치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정도 하겠습니다. 옛 바른정당 출신 의원들의 당 지도부 탄핵 움직임에 일부 국민의당 출신까지 힘을 실었습니다. 당 수석 대변인에서 사퇴한 김삼하 의원과 신용년 의원 등 안철수계 비례대표를 포함해 13명이 사보임에 반대하는 연판장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당원권 정지 등으로 제외된 4명을 제외하고 활동하는 당 소속 의원 24명 가운데 절반 이상이 당 지도부에 반기를 든 겁니다. 여기에 손학규 대표의 최측근인 이찬열 의원은 유승민 전 대표를 향해 작심 비난을 퍼부는 등 양측 간 감정의 고울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당 지도부는 보수 통합을 염두에 둔 이들의 당권 투쟁으로 내용이 불거졌지만 패스트트랙 이후 당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패스트트랙 추진 과정에서 내부 반발을 누그러뜨리는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하며 리더십을 상실했다는 비판은 불가피합니다. 단합해서 하나로 가자. 바른미래당의 소중함이 바로 여기 있다. 또 지금 이 상황이 바른미래당이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바른미래당이 주도해온 이번 파동을 계기로 바른미래당의 앞날은 한층 불투명해졌습니다. 다만 바른정당계 의원들이 탈당에 완강하게 선을 긋고 있고 한국당도 이들을 끌어안는데 거리를 두고 있어 당장 분당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대신 내년 총선을 앞두고 안철수계와 호남계, 바른정당계의 이질적인 정치 세력이 올 하반기까지 치열한 내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김준영입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어제 한국당 의원들과 대치한 이후 건강 이상을 보여 병원에 입원해 있죠. 바른미래당은 패스트트랙에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밝힌 오신환 의원에 대한 사보임계를 팩스로 제출했고 문 의장은 병상에서 허가했습니다. 당사자인 오 의원과 자유한국당은 여기 반발해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까지 신청했습니다. 이만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바른미래당 내 옛 바른정당계 의원들이 이틀째 국회 의사과를 막아섰습니다.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오신환 의원을 빼기 위한 사보임계 제출을 차단하려는 겁니다. 팩스나 이런 걸로 접수되면 바로 국회의장님 뵈러 가겠습니다. 인해 장벽에 가로막히자 김관영 원내대표는 결국 팩스로 사보임계를 제출했고 문희상 국회의장은 병상에서 1시간 반 만에 허가를 내줬습니다. 국회법과 그다음에 국회 관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겠다고 말씀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병원으로 몰려온 옛 바른정당계 의원들은 즉각 반발했고 당사자인 오신환 의원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까지 제출했습니다.
뒷구멍으로 의사국장을 만나서 결재한다는 문희상 의장의 이런 행태는 정말 도저히 우리 헌정 역사상 있지도 않았으며 한국당도 임시의 회기 중에는 상임위원을 바꿀 수 없다면서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본인이 원치 않는 사보임은 허가해서는 안 된다고 우리 국회법 48조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한국당도 틈만 나면 상임위위원을 사보임해오지 않았느냐면서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다고 맞받았습니다. 오신환 의원 사보임과 전날 국회의장 점거로 감정의 골이 쌓인 한국당과 민주당의 장외 설전도 계속됐습니다. 자유한국당의 막장 드라마의 끝은 도대체 어디입니까? 국민 앞에 부끄럽지 않습니까? 성문제에 유독 서극적인 민주당이 급기야 가해자까지 두둔하고 있는 희대의 총극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물리적 저지에 사실상 사상 초유의 팩스 제출 맞대응, 듣기만 해도 생소한 국회의원 사보임 논란은 이제 헌법재판소의 판단까지 받아야 할 상황이 됐습니다. YTN 이만수입니다. 이번 북러 정상회담에서는 평소 김정은 위원장을 그림자처럼 수행하던 여동생 김여정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에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북한의 움직임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입니다. 강정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싱가포르에서 열린 첫 번째 북미 정상회담. 역사적인 합의문 서명식을 수행한 건 김정은 위원장의 친동생인 김여정 당 제1부부장이었습니다. 지난 2월 베트남행 열차 대장정 때는 재떨이를 받쳐든 밀착 수행 장면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세 차례 남북 정상회담에서는 김영철 당시 통일전선부장과 나란히 공식 배석했습니다. 단순 비서실장 역할을 넘어 국정 현안에 깊숙이 발을 담그고 있다는 점을 과시한 겁니다. 김정은의 의중을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특사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향후에도 남북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단순한 비서실장 이상의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의 이번 러시아 방문길엔 김여정의 그림자 수행 장면을 볼 수 없었습니다. 항공편으로 하루 먼저 블라디보스토크에 도착했을 거란 보도도 있었지만 빗나갔습니다. 전격 교체된 김영철 통일전선부장도 공식 수행 명단에서 빠졌습니다. 대남, 대미 접촉 창구였던 김혁철과 김성애는 지난 최고인민회의 때부터 종적을 감췄습니다. 홍보, 프로파간다나 그다음에 조직 사업 이런 건 다 김여정이 사실상 주물렀기 때문에 김영철뿐만 아니라 김여정도 공동 책임을 질 위치에 있다고 봐야 됩니다. 정상회담장마다 종횡무진 누비던 김여정과 낯익은 인물들이 무대에서 사라지면서 하노이 회담 결렬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강정규입니다. 북러 정상회담이 열린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푸틴 대통령의 최측근인 러시아 안보수장을 만났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의 공동 행동 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었는데 문 대통령은 미국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임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북러 정상회담이 막 끝난 시각, 서울 청와대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러시아의 안보수장을 만났습니다. 북러 정상회담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본다며 푸틴 대통령의 노력에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파트루셰프 서기는 문 대통령에게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러시아와 중국의 공동 행동 계획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청와대는 이 계획의 내용을 밝히지 않았지만 북러 정상회담에서 푸틴 대통령이 언급한 북한의 체제 보장을 위한 6자 회담 추진과 관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 대통령은 러시아와 중국의 공동 행동 계획도 미국과 충분히 협의돼야 한다면서 러시아가 미국 측과 충분한 논의를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어서 오는 6월 오사카 G20 정상회의에서 푸틴 대통령을 만나기를 바라고 가급적 빨리 우리나라도 방문해달라고 초청했습니다.
청와대는 4.27 판문점 선언 1주년을 앞두고 석 달 만에 남북 공동선언 이행 추진위를 열었습니다. 남북 정상의 합의는 철저히 이행돼야 하고 4차 남북 정상회담 준비에 속도를 내겠다면서 북한이 대화의 궤도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다독였습니다. 문 대통령은 아시아권 영어 매체 언론인들을 만나서도 가급적 빨리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고 북미 대화를 촉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세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과 두 차례의 북미 정상회담을 실현시켰고 계속해서 대화가 추진되어 가는 그런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 또 러시아와 중국의 정상회담이 연쇄적으로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문 대통령은 어떤 계획도 미국과의 협의가 우선이라면서 북미 대화 재개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 집행정지 신청을 검찰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현장 조사 등을 거쳐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가 구치소 생활을 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의 형 집행정지 신청 일주일 만에 심의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심의위엔 의사와 검사 등 모두 7명이 참여했는데 회의 1시간 만에 과반수가 형 집행정지를 허가해선 안 된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심의위 의결을 전달받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불허를 최종 결정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앞서 지난 17일 형 집행정지를 신청하며 디스크 증세 등으로 불에 댄 것 같은 통증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또 박 전 대통령의 책임은 모든 재판이 끝난 뒤 국민의 뜻에 따라 물으면 된다며 국민 통합을 신청 사유로 내세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의 진료 기록과 구치소 현장 조사 결과 등을 검토한 심의위원들은 수용 생활을 하지 못할 정도의 심각한 증세는 아니라는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함께 박 전 대통령 측이 주장한 국민 통합 역시 형 집행정지 사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현행법은 건강을 현저히 해하거나 생명을 보존할 수 없을 염려가 있을 때엔 형 집행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도 디스크 증세로 형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진 전례를 찾기 힘든 만큼 박 전 대통령이 나올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의 이번 결정으로 박 전 대통령은 구치소에 계속 수용된 상태로 대법원에서 진행 중인 국정농단 사건 재판을 받게 됩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 검찰이 지사직을 잃게 되는 무거운 형을 구형했습니다. 이 지사는 재판부의 합리적 결론을 기대한다며 일할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박광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100일 넘게 이어진 재판, 검찰의 구형을 앞두고 지지자와 반대자 사이의 충돌도 극에 달했습니다. 이 지사는 구형 직전까지 자신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강제 진단은 정당했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정당한 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입니다. 혹시 재판 과정에 불만은 없으셨어요? 검찰로서도 최선을 다하는 거니까. 검찰은 물러서지 않고 중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우선 친형을 강제 입원시켰다는 직권남용 혐의에 징역 1년 6개월을, 검사 사칭과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등 선거법 위반 혐의에 벌금 6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이 지사가 정치 행보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정신질환 전력이 없는 친형의 강제 입원을 시도했다며 폐륜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또 허위사실 공표로 유권자의 합리적 판단을 방해했고 개전의 정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지사는 최후 진술에서 평생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꿈이었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일할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5시간 가까이 진행된 공판을 마치고 나온 이 지사는 비교적 담담한 표정이었습니다. 구형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글쎄요,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실체적 진실에 따라서 합리적 결론이 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직권남용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거나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는 물론 5년 동안 선출직에 나설 수 없습니다. 이 지사의 운명을 가를 1심 선고는 다음 달 16일 내려질 예정입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댓글 조작 혐의로 1심에서 법정 구속됐다가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풀려난 김경수 경남지사가 석방 후 처음 열린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거주지인 창원에서 출발해 오후 2시 반쯤 서울고등법원에 도착한 김 지사는 항소심을 통해 진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보석이 특혜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재판에서 재판부는 김 지사 측 요청에 따라 드루킹 김동원 씨 등 7명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김 지사 측은 김동원 씨가 김 지사에 대해 적대적인 사람이라 우호적인 답변을 끌어낼 생각은 없다며 도저히 말이 되지 않는 주장을 탄핵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른바 환경부 문건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김은경 전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비서관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두 사람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됩니다. 김대겸 기자의 보도입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 비서관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지난 1월 수사에 착수한 지 석 달 만입니다. 김 전 장관 등은 이전 정권에서 임명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표 제출을 요구하고 13명에게서 사표를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표 제출을 거부한 임원들에 대해선 밑에 있는 직원까지 다칠 수 있다는 말을 하거나 강도 높은 감사를 벌인 뒤 사표를 제출하면 고발하지 않겠다고 압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한국환경공단 상임감사 자리에는 친정부 성향인 박모 씨를 앉히려 했는데 박 씨가 서류 전형에서 탈락하자 면접 심사자 전원을 불합격 처리하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신 전 비서관은 환경부 담당자에게 어떠한 책임과 처벌도 감수하겠다는 취지의 경위서를 작성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조현옥 청와대 인사수석 등 이른바 윗선의 개입 여부는 밝히지 못했습니다. 검찰은 청와대 인사수석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되는 등 수사를 확대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청와대 특감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에 대해선 혐의 입증이 어렵다고 보고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어 앞으로 공판에서 검찰과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제기해 청와대로부터 고발당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오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김 전 수사관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김 전 수사관이 폭로한 내용 가운데 오윤근 주 러시아 대사의 금품 수수 의혹 등 비위 첩보, 특감반 첩보 보고서 목록 등 5개 항목이 공무상 비밀누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환경부 블랙리스트 작성 등 다른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언론 보도나 법원 판결로 외부에 알려졌거나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봤습니다. 이에 대해 김 전 수사관은 입장문을 내고 청와대 비위가 보호할 가치가 있는 비밀이고 이를 폭로한 것이 국가의 기능을 훼손한 것이냐고 반박했습니다.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부동산 투기 논란으로 사퇴한 뒤 27일 만에 문재인 대통령이 고민정 부대변인을 신임 청와대 대변인으로 승진 임명했습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고민정 대변인이 문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는 참모 중에 한 사람이라며 앞으로 여러 세대, 다양한 계층과의 소통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고 대변인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국정 철학과 성과를 소상히 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아나운서 출신인 고 대변인은 지난 19대 대선 때 문재인 후보 경선 캠프와 이후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을 맡으며 정계에 입문했습니다. 김학의 사건의 핵심 인물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검찰에 다시 소환됐습니다. 1차 소환 때와는 달리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내비치기도 했는데요. 김 전 차관의 성범죄와 뇌물 의혹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지 관심입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차에서 내린 뒤 취재진 포토라인 앞에 섰습니다. 진술을 거부하고 2시간 만에 돌아간 첫 조사 이후 이틀 만에 검찰 수사단에 다시 불려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수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며 달라진 태도를 보였습니다. 지난번에 진술 거부권 행사하셨는데 오늘 수사에 협조하실 예정이십니까? 네, 성실히 수사에 임할 것입니다. 수사단은 윤 씨를 상대로 새로 확보한 사진 자료 등을 토대로 성범죄 의혹과 관련해 추궁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성폭행 피해를 주장해온 여성을 조사하면서 사진 속 남성들이 김 전 차관과 윤 씨라는 진술도 받았습니다. 김 전 차관의 뇌물 의혹은 원점에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윤 씨는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에 김 전 차관에게 2008년까지 100만 원씩 수십 차례 용돈을 줬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진술을 기록으로 남기려 하자 입장을 번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009년 이후를 포함해 3천만 원 넘는 금품 거래가 확인돼야 처벌 여부를 따질 수 있는데 윤 씨 주장대로라면 공소시효 안으로 들어오는 범죄가 없는 셈입니다. 다만 조사단은 과거 수사 때 윤 씨가 2012년 김 전 차관이 근무하던 광주고검 사무실에 전화 연결을 시도한 정황을 근거로 그때까지 뇌물이 오갔을 거라고 판단해 수사를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사단은 윤 씨의 통화 기록 등을 분석한 결과 실제 전화 연결이 되진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뇌물 혐의를 수사할 단서가 사실상 없다시피 한 상황에서 윤 씨의 진술에 따라 수사에 돌파구가 마련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가수 승리의 동업자인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성접대 혐의를 시인했습니다. 승리는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데 경찰은 지금까지 확보한 진술과 증거를 토대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차유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승리 성접대 의혹의 실체가 점점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모를 쇠로 일관했던 승리의 친구이자 동업자인 유인석 전 대표가 혐의를 인정한 겁니다. 유 전 대표는 경찰 조사에서 지난 2015년 일본인 투자자들이 머물던 호텔방에 성매매 여성들을 불러주고 알선책에게 대금을 보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성매매 여성들과 알선책 등 17명도 줄줄이 경찰서에 불려나와 혐의를 실토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을 성매매 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승리가 지난 2017년 필리핀에서 원정 생일 파티를 열며 성접대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구체적인 정황이 나왔습니다. 경찰이 승리가 업소 여성을 불러준 알선책에게 1,500만 원을 건넨 계좌를 확인한 겁니다. 하지만 승리는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승리의 성매매 알성을 입증할 구체적인 정황 증거와 진술을 확보한 만큼 구속영장 신청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집단 성폭행 혐의를 받는 가수 최종훈에게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해외 도피 가능성을 미리 차단한 건데 경찰은 이르면 다음 주쯤에 최 씨를 불러서 조사할 계획입니다. 부장원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불법 촬영물 유포와 경찰관에게 뇌물을 건네려 한 혐의로 입건된 FT 아일랜드의 전 멤버 최종훈 씨. 정준영 대화방 멤버들과 집단 성폭행까지 저지른 정황이 드러났는데 본격적인 수사에 앞서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최 씨가 해외로 도망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검찰을 통해 법무부에 출국 금지를 요청했습니다. 출국 금지 대상에는 구속된 정준영을 뺀 나머지 단톡방 구성원들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까지 드러난 집단 성폭행 의혹은 지난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과 같은 해 3월 대구에서 벌어진 두 건입니다. 경찰은 앞서 문제의 대화방에서 당시 상황이 담긴 음성 파일과 촬영물을 찾아냈습니다. 또 피해자 조사를 마친 뒤 최종훈과 정준영 등을 특수강간 혐의로 입건하고 수사에 나섰습니다. 현재까지 피의자로 지목된 인물은 정준영과 최종훈, 버닝썬 직원 김모 씨 등 모두 7명. 경찰은 이르면 다음 주 이들을 불러 사실관계 파악에 나설 방침입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박유천 씨의 구속 여부가 내일 결정됩니다. 수원지방법원은 내일 오후 2시 반 박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합니다. 박 씨는 올해 2월과 3월 필로폰 수십만 원어치를 구매해 옛 연인 황하나 씨와 함께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 씨는 줄곧 혐의를 부인해왔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감정 결과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고 경찰은 그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상습적으로 대마를 구매해서 피운 혐의로 구속된 SK그룹 창업주의 손자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지난해 3월부터 액상 대마 등 80여 그램을 18차례 걸쳐 구매해 피운 혐의로 31살 최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계좌 분석 등을 통해 지난해 3월에도 최 씨가 대마 11g을 사서 피우고 같은 혐의로 최근 구속된 현대가 3세 29살 정모 씨와도 대마 7g을 함께 피운 사실도 추가로 확인했습니다. 국내 경제가 1분기에 낙제점을 받았습니다. 투자와 수출, 소비 등 주요 지표가 모두 부진하며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먼저 조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이너스 0.3%, 1분기 국내 경제의 성적표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5분기 만에 다시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며 전분기보다 경제 규모가 오히려 1조 원 넘게 줄어들었습니다. 성장률 자체도 금융위기가 닥쳤던 지난 2008년 4분기 이후 41분기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애초 예상보다도 훨씬 안 좋은 결과를 받아든 건 투자와 수출, 소비가 모두 부진했기 때문입니다. 중장기 성장의 핵심인 투자, 특히 설비 투자는 무려 10% 넘게 급감해 84분기 만에 최악의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수출 역시 마이너스 성장세를 나타냈고 지난해 막판 성장률을 끌어올렸던 정부 소비마저도 16분기 만에 최저 성장에 머물렀습니다. 지난해 이후에 투자 부진이 지속되고 연말부터는 수출도 둔화되는 등으로 해서 경제 성장의 모멘텀이 강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 부분 지출의 기여도가 크게 하락하고 한국은행은 2분기부터는 경기가 회복될 것이라는 낙관론을 유지하고는 있지만 연간 성장률 전망치인 2.5%를 달성하기는 쉽지 않다는 목소리는 점차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내수까지 잘 안 살아나고 있고 이번에 설비 투자가 많이 감소하는 것처럼 투자 부분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단기간은 사실상 경기 회복을 기대하기는 힘들다라고 예측할 수 있겠습니다. 1분기 성장률 쇼크에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일제히 하락했고 원달러 환율은 10원 가까이 급등해 2년여 만에 1달러에 1160원 선으로 올라섰습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정부도 긴급회의를 열고 부진한 성장률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내외 여건이 그리 좋지 못한데 정부 재정을 추가로 투입하고 금리를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계속해서 김평정 기자입니다. 반도체 기업의 실적 악화는 우리 경제의 부진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SK 하이닉스의 1분기 실적을 보면 매출은 직전 분기보다 31% 줄었고 영업이익은 반토막을 넘어 3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정부도 반도체 수출이 급격히 감소한 것을 이번 성장률 급락의 주요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반도체 경기 조정도 빠르게 진행되면서 우리 수출의 21%를 차지하고 있는 반도체 수출이 크게 감소하는 등 4개월 연속 수출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앞으로도 반도체를 포함한 수출 산업의 회복을 확신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국제기구들이 세계 경제 전망을 일제히 하향 조정하는 걸 봐도 알 수 있듯이 세계 경기의 하강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내 산업을 떠받칠 민간 소비도 감소세가 뚜렷해 대내외 악조건이 모두 심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더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을 써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6조 7천억 원 추경에 더해 추가적인 재정 지출과 함께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는 요구도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수출과 투자를 중심으로 전체적인 경제 성장률의 하강이 매우 빨라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번 추경만으로는 이를 버텨내기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고요. 추가적인 경기 대응 정책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2분기에도 예상보다 심한 부진이 이어진다면 정부도 추가 비상대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진주 아파트 방화 흉기 난동 사건의 피의자 안인득이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안인득은 뒤늦게 범행을 후회한다는 말을 남기기도 했지만 경찰은 안인득이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오태인 기자입니다.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르고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5명을 숨지게 하고 16명을 다치게 한 안인득. 경찰 조사가 끝나고 검찰로 가기 전 다시 취재진 앞에 섰습니다. 범행을 후회하느냐는 질문에 뒤늦게 후회한다고 밝혔습니다.
범행한 거 후회하십니까? 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잘못한 거는 처벌받고 싶습니다. 처벌받고 싶고. 경찰 수사 결과 안인득은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습니다. 범행 한 달 전 미리 흉기를 샀고 당일에는 휘발유까지 준비했습니다. 불을 지르고 흉기를 소지한 채로 아파트 계단, 복도 등에서 대피하는 주민들을 상대로 범행을 했습니다. 이런 점 등으로 보아서 피해자의 범행은 사전에 계획한. 또 범죄 심리 분석관의 면담 결과 안인득은 정신질환 치료를 중단한 뒤 증상이 나빠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피해 망상으로 쌓였던 분노가 한꺼번에 표출되며 범행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자신이 정신질환자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관리가 되지 않는 정신질환자와 마찬가지로 정신질환이 있다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안인득의 정신 상태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공을 넘겨받은 검찰은 정신 감정을 의뢰하고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입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경남 창원에서 윗집 할머니를 흉기로 살해한 10대 피의자가 과거에도 여러 차례 할머니의 집을 찾아가 괴롭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남 마산 중부경찰서는 지난 2017년 피해 할머니가 아파트로 이사 온 뒤 18살 장모군이 할머니를 지속적으로 괴롭혔다는 유족의 증언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장군이 할머니 집 유리창을 깨거나 욕이 적힌 메모를 현관에 붙이는 등 소란을 피웠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산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 300억 원어치를 밀수해서 유통한 조직이 붙잡혔습니다. 기존 치료제의 장점만 모은 신상품이라면서 구매자들을 속였는데 잘못 복용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송재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의 한 가정집에 경찰이 들이닥쳤습니다. 봉투를 뜯자 파란 알약이 가득 든 또 다른 봉투가 나옵니다. 국내에 유통하기 위해 미리 나눠둔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로 전부 중국에서 몰래 들여온 겁니다. 비밀번호 맞네요.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저희가 이제 확인을 해볼 거고요. 경찰에 적발된 밀수 조직은 4년 전부터 중국산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를 들여와 국내에 팔았습니다. 지금까지 반입한 규모만 212만 정, 시가로 318억 원어치에 달합니다. 이들은 정상적으로 판매되는 비아그라보다 농도가 최대 12배가량 높다며 속이거나 기존 치료제의 장점만 모은 신상품이라며 가짜 상표를 만들어 붙이기도 했습니다. 중국에 있는 공급자와 한국의 판매자가 서로 얼굴도 모를 정도로 철저하게 점조직으로 운영됐습니다. 저희가 압수하면서도 휴대폰을 증거를 인멸하는 정도로 완전히 점조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를 복용하다가 자칫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고 경고합니다. 특히 발기부전 치료제가 이 심장, 순환기 계통과 그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은 좀 치명적인 생명을 위협하는 그러한 부작용이나 합병증을 유발할 수도 있어요. 경찰은 중국인 밀수 공급책 44살 진모 씨 등 4명을 입건하고 가짜 치료제를 구입한 사람들을 쫓고 있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지난 21일 부활절 테러를 겪은 스리랑카 수도 콜롬보는 여전히 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시내에서 자살 테러가 의심되는 오토바이가 발견되고 인근 도시에서 또 폭발이 일어났는데요. 현지 무슬림 사회는 보복 테러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강태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콜롬보 시내에서 자살 테러가 의심되는 오토바이가 적발됐습니다. 탐지견까지 동원돼 폭발물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결국 폭발물을 파악하고 통제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폭발시킵니다. 콜롬보에서 동쪽으로 40km가량 떨어진 푸고다 지역 법원 뒤편 공터에서는 실제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사전에 통제한 것이 아니라며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콜롬보 중앙은행 건물 인근에서도 추가 폭발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보안당국이 은행원 등에게 건물 내에 있으라는 지시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추가 폭발 우려가 이어지자 스리랑카 천주교는 당분간 전국의 모든 성당에서 미사를 집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스리랑카에서는 이 같은 추가 테러뿐만 아니라 종교 갈등에 의한 보복 테러 공포까지 확산하고 있습니다.
부활절 테러의 배후로 이슬람 극단주의 조직이 거론되면서 무슬림 사회는 보복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증오의 메시지를 받는 것은 물론 집단 폭행까지 당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무슬림 지도자들이 희생자 추모 게시물을 걸고 사원 경비를 강화하는 등 대책에 나섰지만 분위기는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YTN 강태욱입니다. 알아두면 요긴한 생활정보 뉴스나이트가 정리했습니다. 알아요 시작하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출생신고 후에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서 아동수당도 함께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는 양육수당이나 전기료 감면 등 각종 출산 관련 지원 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인데 여기에 이제 아동수당 신청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동안 부모 소득에 따라서 지급 대상이 결정됐던 아동수당이 이번 달부터 만 6세 미만 아동이면 누구나 받을 수 있게 바뀐 덕분인데요. 별도로 아동수당을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부터 가정용 달걀의 위생관리가 강화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가정용 달걀의 유통 과정에서 선별, 세척, 살균, 포장 등 위생적인 절차를 의무화하기로 한 건데요. 다만 업계가 바뀐 제도에 적응할 수 있게 내년 4월 24일까지는 계도 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이 제도가 잘 정착돼서 앞으로 안심하고 달걀 사 먹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다음 달부터 8월 말까지 한라산에 입산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등산객들은 어리목 탐방로 입구와 영실 탐방로 입구에서 오후 3시까지는 한라산에 오를 수 있게 되는데 기존보다 1시간 연장된 겁니다. 또 윗세오름 대피소에서 남벽 분기점까지 가는 구간에 마지막으로 들어갈 수 있는 시간도 오후 1시 30분에서 30분 늘어난 오후 2시까지로 연장됐다고 하니까 한라산 탐방 계획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국내 최대 꽃축제인 고양국제꽃박람회가 내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열립니다. 경기도 고양시 호수공원 일대에서 다양한 야외 정원과 꽃 예술 작품을 만날 수 있는 이번 박람회 주제는 평화라고 하는데요. 교통 혼잡을 해소하기 위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한 관람객에게는 입장료 3,000원을 깎아준다고 하니까 나들이 계획 세우실 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는 11월 부산 광안리 해수욕장에서 열리는 불꽃축제 유료 관람권 판매가 다음 달부터 시작됩니다. 테이블과 의자를 갖춘 좌석이 1,200석, 그리고 의자만 있는 좌석이 4,800석 마련된다고 하는데요. 다음 달 28일에 여행사 단체 판매를 시작으로 6월 26일에는 조기 예약을, 그리고 7월 10일부터는 일반 판매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마지막 내용입니다. 순조와 순원 왕후 사이에서 태어난 조선 왕조 마지막 공주 덕원 공주의 한글 유물이 공개됐습니다. 덕원 공주가 쓴 자경전기는 아버지 순조가 지은 한문을 덕원 공주가 한글로 옮겨 적은 자료인데요. 지난해 11월 문화재청이 미국에서 매입한 이 유물은 오는 8월 18일까지 국립한글박물관에서 무료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알아요였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기합니다. 표결을 했어야 할 상황이었는데 의사정족수를 이유로 해서 표결이 안 되었던 상황이거든요. 오늘 상황 역시도 관련 소위 위원들의 참석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소위 회의장입니다. 예의를 갖춰주세요. 발언권을 갖추지 못하신 분이 와서 예의를 갖추세요. 무슨 소리야? 뭡니까? 회의를 방해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예의를 찾습니까? 왜 의사진에 합의 안 되는 이 상태? 저기 회의 아직 종료하지 않았습니다. 왜 합의 안 되는? 회의 중입니다. 왜 선택해서? 소리 낮추시고 정의하고 차분하게 얘기하자. 그러니까 정의할 테니까 나가시면 제가 정의할게요. 그러니까 나가시면 정의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나가시면 정의할 거예요. 소위 위원분들만 앉아서 논의하시죠, 논의. 일단 먼저 정의하세요. 명색이 국회 경력이 되신다는 분들이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제가 소방과 국가직화 법안 논의하자고 지난번에 이 회의 들어오실 거냐고 공개적으로 말씀해달라고 말씀 드렸지 않았습니까? 그때 왜 외면하십니까? 왜 일하고 있는
하십니까? 이재정 의원처럼 말이 안 되는 얘기하고. 저는 잠이 안 옵니다. 이 법안 상정해놓고 잠이 오십니까? 진짜 물어봅시다. 법안이 몇 개입니까? 이재정이고 쇼하지 말라고. 이재정이고 쇼하지 말라고. 쇼가 아닙니다. 쇼하지 진짜. 말라고. 지금부터 몇 박 며칠 돼도 저는 법안 논의할 생각 있습니다. 조용히 자 앉으시고요. 이래서 20대 국회 끝내실 겁니다. 최의원님 앉으시고. 얘기하는 쇼요? 아니 정쟁하시고 싶으면 본회의 가지고 하시고 법안 소위 논의를 이어갑시다. 그런 일 하지 마십시오 의원님들. 저도 국민의 대표입니다. 대표면 대표입니다. 앉아서 논의를 하십시오. 결정 안 된 걸 어디 오세요? 논의를 하십시오. 몇 선 의원이십니까? 법안이 이렇게 밀려 있습니다. 법안이 밀려 있습니다. 아이 참 책임이게. 쇼하고 있네 정말로. 자 그러면 하지 마세요. 쇼가 좀 들렸어요. 이채익 간사님. 쇼라고 생각하시면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저는 법안 논의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안한 법률 10분의 1도 지금 논의 못했습니다. 나도 애국심으로 이재정 의원은 수집할 때가 애국심. 자 조용히 하세요. 그러면 같이 앉아서 조용히 하시고. 쇼하면 안 돼. 같이 앉아서 자, 의논합시다. 일하는 국회 합시다 그러면. 또 여당 이 법사위원장은 아니 이 정상적 회의가 안 되니까 제가 정해놨는데 어쨌든 저기 위원장님 한 말씀만 그래도 저도 남기고 싶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만약에 위원장님께서 회의 종료하시고 다시 재개국한다면 본 의원의 심의 표결권을 침해하는 겁니다. 국민은 최소한 법안이 심의되길 바라는 겁니다. 심의하는 절차까지 이렇게 아니 이재정 의원 쇼 좀 그만해요. 이재익 간사님 그만하세요. 바로 고맙습니다. 이재정 의원 쇼하면 안 돼요. 안다고 할 수 있어요. 쇼하지 말라고. 일하는 쇼라고 해도 되지 않을까요? 아니 일하는 쇼라면 해도 되지 않을까요? 언론 플레이하고 쇼하고 언론인들 각성하세요. 언론인들 뭐라고요? 언론인들 각성하세요. 타겟으로. 아니 국회 회의장에서 몸싸움하지 말자고 만든 법이 국회 선진화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회의장 앞에서 몸싸움을 벌이고 있는데요. 다들 이성을 상실한 것 같다. 오늘 한 의원은 이런 말을 했는데 그러게 말입니다. 식물 아니면 동물이 되고 마는 대한민국 국회. 오늘 라이트 포커스에서 이성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김병민 경희대 겸임교수,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오늘 대담 진행하는 동안 국회에서 또 새로운 소식이 들어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주제어 영상 먼저 보고 오시죠. 허리 다치세요. 허리 다치세요. 위원장님 앉으면 안 돼. 큰일 나요. 도대체를 내야 하는데. 진짜 이제 경찰 왔으니까 그랬잖아. 내가 어제 가만히 있어. 분리시켜서 제가 보기에는 떼든지 해서 나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은 4시간 넘게 밖으로 못 나가게 하고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 쪽에 연락을 해서 감금 상태를 풀어달라고 요청을 했고요. 창문을 뜯어서라도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국회에서 이런 무력을 행사하지 않도록 국회 선진화법도 만들어지고 지금까지 국회 문화가 나아지고 있는데 오늘 같은 퇴행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감금 상태에서 아무튼 나와서 반드시 선거법 개정을 통한 정치 개혁과 공수처 그리고 검경 수사권 분리를 위한 사법 개혁을 해서 충실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종일 희대라고 할 만한 장면의 연속이었습니다만 일단 조금 전에 보고 오신 의원회관 상황부터 가보죠. 바른미래당 최이배 의원이 몇 시간 동안 갇혀 있었어요? 한 대략 6시간 정도 본인의 이 의원실에 갇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찾아와서 처음에는 이렇게 가두려고 하는 모습은 아니었던 것 같고
애당초에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오신환 의원으로 정리가 돼 있던 부분들을 사보임하게 되면서 최이배 의원으로 바뀌게 되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 통과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저렇게 물리적인 좀 투쟁들이 있었던 것 같고 네. 하지만 임시 회기 중에는 국회법에 따라서 오신환 의원이 원치 않는 상황인데 이를 최이배 의원으로 바꿀 수 없다라고 지금 바른미래당 내에서도 강력하게 저항하고 있는데 네. 이 내용을 팩스로 접수하고 문희상 의장이 강행으로 처리하게 되니까 지금 국회가 말 그대로 극단의 상황으로 치닫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자유한국당이 이제 급하게 패스트트랙을 저지하려다 보니까 오늘 국회 이곳저곳에 의원들을 보냈습니다. 최이배 의원실에는 누구누구가 가 있었나요? 막 10여 명 정도가 가신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여상규 의원, 지금 아까 뭐 소파 옮기는데 보셨죠? 네. 그 또 이만희, 김정재, 엄영수, 백승주, 정가균, 박성종 뭐 이런 의원들이 가셨어요. 10여 명 정도가 가신 걸로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최이배 의원이 나오지 못하도록 이제 물리력을 행사해서 뭐 감금을 한 건데 네. 바람직하지 않은 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저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국민들이 볼 때 국회의원들이 또 옛날 모습을 되찾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뭐 정상적인 방법으로 반대 의사를 표현하고 이런 부분들은 뭐 충분히 보장돼야 되겠지만 저렇게 한 의원을 6시간 넘게 네. 의원실에 나오지도 못하도록 하고 이게 결국 이제 경찰과 소방이 출동해서 유리창을 뜯고 나오는 상황까지 하겠다고 지금 최이배 의원이 강하게 나오니까 혹시나 불상사가 생길까 해서 결국 이제 물러나게 되고 이제 회의에 참석하게 됐는데 저런 모습은 좀 지양해야 될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사개특위 자리를 넘겨받았으니 빨리 회의에 참석하려는 최이배 의원, 또 나가지 말고 우리 얘기 좀 들어보라는 한국당 의원들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그 장면을 좀 보고 오겠습니다. 아니 시간 있잖아요. 시간이 없어요 이제. 저번 돈인데. 원래 2시에 회의하는데 그러면 이거는 저거 다 할 수가 없어. 이렇게 쌓여있으면 저걸 열 수가 없어. 야 그리고 저기 저 플랜 B가 있대. 그러니까 안 가도 돼. 없어. 진짜로 플랜 B가 있대. 아시라니까. 아이고. 제 방이에요, 제 방이고 제 방에서 제 부장님. 하라고. 맞아요. 동의합니다. 아유 부장님까지 이러시면 어떡하냐. 연세까지 해야 돼. 아니 근데 이건 아닌 것 같다 진짜 잠깐만. 부장님 나오세요. 맞아. 우리 끝났다. 내가 여태까지 국회에서 국회에 나갔어. 경찰 왔잖아 이제. 그래서 이쪽으로 들어. 아유 위원장님 왜 그러세요? 위원장님. 위원장님. 위원장님 맞아. 허리 다치세요. 허리 다치세요. 위원장님 이러시면 안 돼. 큰일 나. 위원장님 이러시지 마. 위원장님까지 이러시면 안 돼. 위원장님 그렇지 않아도 편찮으신데 저희 몸도 안 좋으신데. 앉으세요. 앉으세요. 아유. 어르신들한테. 아유 이건 아니지 진짜 이게 경찰 왔으니까 유경관님 열어 주시고 했잖아. 빨리. 내가 언제 했어? 가만히 있었지. 내가 언제 했어? 경찰을 했는데. 네, 무릎도 꿇고 허리 다치세요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뭐 이거는 뭐 그야말로 뭐 총극이라고까지밖에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처음에는 뭐 대화로 시작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같이 뭐 샌드위치도 나눠 먹고 여러 차례 이 실질적인 최이배 의원이 나서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주고받았던 것 같은데 네. 저 자리는 사실 자유한국당이 의원들이 있을 자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른미래당 입장에서 오신환 의원의 자리를 빼고 최이배 의원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의원총회 결과에서 그 내용들,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합의안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찬성했던 게 12대 11이었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오신환 의원에 대한 사보임을 하지 않는 조건이었다라고 수차례 김관희 의원이 얘기했다. 지금 이런 네. 얘기들이 있는 것이고요. 이렇게 오신환 의원을 빼고 최이배 의원을 집어넣는 것에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반대한다라고 오신환 의원이 서명을 받았던 내용들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13명 의원들의 서명을 네. 받습니다. 실질적으로 오신환 의원을 빼고 최이배 의원을 넣는 것에 대해서 바른미래당에 찬성하는 의원보다 반대하는 의원이 더 많은 것이죠. 네. 그런데 김관영 원내대표가 이를 일방적으로 강행했다 지금 오신환 의원 측에서는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저 자리에서는 한국당 의원들이 최이배 의원실을 점거할 것이 아니라 바른미래당에서 13명 의원들이 최이배 의원을 찾아가서 네. 우리 당의 과반이 넘는 사람들이 과반이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건데 최이배 의원 당신은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여기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냐 이렇게 다툼이 있어야 되는 건데 굉장히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셨던 촌극이라는 얘기가 딱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결국에는 뭐 경찰과 소방관까지 의원실에 등장을 하게 되었죠. 오후 2시에 최이배 의원은 다급한 마음에 기자들에게 인터뷰를 자청하는데요. 방에 갇힌 채로 창틈으로 이야기합니다. 저희도 이런 인터뷰 처음 해봅니다만 일단 화면을 보고 오시죠. 한국당 의원님들이 오셔서 핸드폰. 밖으로 못 나가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완전히 지금
방 안에 있는 소파로 막아 놓으셔서 문을 아예 열 수도 없고요. 밖에서도 밀어서 열 수가 없도록 또 잠가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사개특위 관련한 법안 논의가 민주당과 진행 중인데요. 제가 직접 참석해서 법안을 논의를 해야 법안이 합의안이 도출돼서 다시 회의 개최가 소집이 될 텐데 지금 이렇게 감금 상태라 법안 논의도 안 되고 또한 회의 소집도 어려워지는 상황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쪽을 통해서 이 유리를 분리시켜서 제가 보기에는 깨든지 뭐 해서 나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이. 예, 그래서 여기 의원회관 관리과 제가 아까 전에 담당하신 분도 왔었는데 같이 좀 협의를 하셔가지고 이쪽에 공간을 좀 만들어 주세요. 예, 예. 지금 4시간 아침 9시부터 지금 2시 반까지니까 지금 5시간 반 이상 지금 감금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이렇게도 인터뷰를 하네요.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저런 모습을 보면 안타깝죠. 국회가 저런 모습을 보여주면 국민들이 볼 때는 얼마나 좀 안타깝겠습니까? 저런 모습보다는 정말 같이 논의하고 토의하고 합의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을 텐데 물론 뭐 입장이 다르니까 그럴 수 있다고 보지만 저렇게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은 저는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려고 국회 선진화법도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뭐 예를 들어서 논의할 사항이 있거나 아니면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거는 절차와 방법을 통해서 하는 게 맞다고 저는 보고 김병민 교수가 아까 얘기했듯이 저기 바른미래당 안에 당내 문제예요. 사실은 저 문제는. 그런데 바른미래당 안에서 당내 적을 해결 못해가지고 자유한국당이 나서가지고 저런 모습을 보이는 것도 어찌 보면 국민들 볼 때는 왜 자유한국당이 저기가 저러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물론 뭐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이번에 뭐 선거법 개정이나 공수처법 이런 부분들을 막으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여지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모습은 절대로 좋은 모습으로 보이지 않는다.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하더라도 저런 태도와 모습을 보이는 것 자체가 국민들한테 실망을 주는 거기 때문에 방법이 잘못되면 내용 자체도 국민들한테 설득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좀 좋은 모습으로 또 국민들이 볼 때 이해할 수 있는 행동과 태도를 보이는 그런 국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최이배 의원 사무실이 의원회관 6층이라고 해요. 그래서 저렇게 가운데 통로가 있는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저 통로에 이렇게 취재진이 쭉 늘어서고 창문이 완전히 열리지도 않습니다. 저 틈으로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주고받는 모습. 정말 뭐 오래오래 국회 역사에 좀 오점으로 남을 것 같은 모습입니다. 결국에는 6시간여 만에 탈출을 했다고 하는데 창문을 깨고 나간 건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소방과 이 관련된 인사들을 불러서 실질적으로 창문을 깨고라도 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 한국당 입장에서도 그렇게까지 막장으로 갈 생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최대한 좀 시간을 저지해보자라고 생각했던 것 같고요. 자연스럽게 나가게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최이배 의원은 곧바로 운영위원장실로 갔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운영위원장실. 예, 홍영표 운영위원장실에는 당시 사개특위 이 위원장으로 볼 수 있는 이상민 의원이 있었고요. 홍영표 원내대표 그리고 이철희 원내부대표가 있었고 여기에는 바른미래당의 김관영 원내대표 또 권은희 의원이 모여서 여기에 올리게 될 공수처 법안에 대한 최종적인 점검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이제 오신환 의원 대신 사개특위 위원으로 최이배 의원이 들어가게 되니까 관련된 내용들을 논의하려고 했던 부분인 것 같은데 최종적으로 이 자리에 있었던 권은희 의원까지도 마지막까지 이야기가 잘 진행되지 않았던 터라 결국은 공수처안을 최종적으로 처리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최이배 의원이 의원실 빠져나와서 운영위원장실까지 7분 만에 주파했다고 하던데요. 최 의원의 말 다시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사법 개혁을 위한 법안 논의를 지금부터 또 진지하게 저도 시작을 하고 반드시 선거법 개정을 통한 정치 개혁과 공수처 그리고 검경 수사권 분리를 위한 사법 개혁을 해서 저같이 통참을 하도록 법안 논의에 충실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근데 자유한국당 입장도 궁금하거든요. 아무리 패스트트랙을 저지를 해야겠다 싶어도 이렇게 동료 의원까지 이렇게 방에서 못 나오게 할 수 있나요?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두 가지를 좀 분리해서 봐야 되는데요. 일단 우리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같이 동시에 돌아가지 않습니까?
특히 정개특위 같은 경우는 그동안 헌정사상 한 번도 야당을 실질적인 합의하지 않는 채로 선거법을 개정한 적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모든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최종적으로 끝내 맞겠다라고 주장하게 되는 그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한번 살펴봐야 되고요.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공수처 법안에 대한 처리를 위해서 오신환 의원 대신 지금 최이배 의원에 대한 사보임 때문에 이 문제가 왔는데 네. 이 사보임을 받아주게 된 것은 국회법에 명기된 내용에 따르면 법적인 다툼의 소진이 있습니다만 네. 현재까지 주장하는 바에 따라서 이것은 법적으로 국회의장이 받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관영 원내대표가 네. 당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문희상 의장이 이를 결재하는 내용들을 이끌어가다 보니 한국당 입장에서도 이렇게 위법적인 상태로 국회를 끌고 가게 되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맞서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터라 네. 결국 국회가 국회 선진화법 이후로 다시 동물국회로 돌아가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한국당 입장을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일단 그 최이배 의원실 방에 가서 이렇게 소파로 방문 막아놓고 이런 거는 법적으로는 문제가 될 소지가 없습니까? 사실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국회법 제166조에 보면은 국회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부근에서 체포, 감금, 협박 또는 폭력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고요. 네.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돼 있습니다. 물론 뭐 이걸 누가 고소를 할지 안 할지 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법적으로 보면 하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네. 그러니까 국회라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전당이고 저기에서는 회의를 자연스럽게 자유롭게 의원들이 자기 생각도 얘기하고 논의하고 토론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물리력을 이용해서 감금하거나 아니면 뭐 협박으로 뭐 협박이나 폭력행위나 이런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국회의원들이 좀 알아서 잘 지키셔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국회법도 본인들이 만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만드신 법이니까 또 선진화법의 취지도 사실은 저런 물리적 충돌을 막기 위해서 국회 선진화법을 만들어 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취지를 잘 살려서 국회의원들이 먼저 법을 잘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본인들이 또 입법기관으로서 만든 법에 대해서 국민들도 동의하고 열심히 따라주지 않겠습니까? 네.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법을 안 지키면 국민들이 뭘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본다고 하면 이런 행동이나 태도는 지양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유한국당 이야기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유한국당은 이미 어제부터 이 관련 법안 처리가 논의될 회의장 곳곳을 봉쇄하는 이른바 작전을 좀 마련해 두고 있었습니다. 물론 좋은 방법은 아니죠.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나경원 원내대표의 목소리로 직접 들어보시죠. 어제 하루 동안에 일어난 일들만 해도 이 나라의 의회 민주주의는 짓밟히고 또 짓밟혔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불로장생의 권력을 찾아 헤매다가 공수처라는 불로초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정권 말 터져나올 정권 부패를 덮기 위한 권력형 보혈입니다. 선거제도를 다수의 횡포로 바꾸고 고친다면 민주주의는 깨집니다. 그때부터 내란이 시작됩니다. 네, 나경원 원내대표의 이야기는 앞서 김병민 교수께서 좀 한 차례 설명을 해주셨고요. 지금 국회 상황을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이 정개특위 그리고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두 군데가 대치 상황으로 있어서 아직은 회의가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고요. 자정이 지나고 나서 회의가 파행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아마 내일 다시 이 회의를 가동시킬 가능성이 아마 높을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같은 경우는 일단은 처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전망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최종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패스트트랙에 태우더라도 이 330일 최장의 기간들이 지나고 난 뒤에는 본회의에서 표결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도래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선거법 개정안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나경원 원내대표 얘기처럼 여야 합의 없이 처리된 전례가 없는 만큼 또 국회 의석수를 225석으로 28석을 줄여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본회의 가결까지 가게 됐을 경우 결과는 가늠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정개특위보다는 사개특위에서의 공수처 법안 처리에 조금 더 관심이 높게 쏠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앞서 김 교수님께서 조금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 네. 김관영 원내대표가 오후 늦게 권은희 의원까지 사보임계를 냈거든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공수처법 관련해서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에 있어서 권은희 의원이 약간 좀 의견이 달리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당에서 어느 정도 합의를 해놓은 게 있잖아요. 사당 원내대표들이 만나서 합의한 내용과 권은희 의원이 생각하는 내용이 약간 차이가 있었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공수처법이나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도 좀 해결이 안 될 수도 있겠다는 위기감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오늘 처리를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김관영 원내대표가 다시 두 번째 사보임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권은희 의원이 회의 들어가서 대화하고 얘기하는 과정에 있어서 원래 원내대표들이 합의한 내용과 다른 얘기를 아마 한 것 같고 그것 때문에 김관영 원내대표가 다시 두 번째 사보임을 한 걸로 보여지는데 아마 이제 그거는 오늘 이걸 처리하려는 어떤 의도와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긴급하게 사보임을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권은희 의원은 뭐라고 지금 상황을 권은희 의원은 이게 사실은
어쨌든 저렇게 된다 하더라도 과연 이게 본회의 가서 제대로 처리가 될 수 있을지 하는 부분에서 의문이 있다는 얘기를 해요. 네. 저는 그 부분 아까 김 교수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네. 일정 부분 저도 그 얘기를 꼭 하고 싶은데 우리 시청자분들도 꼭 아셔야 되는 게 이게 지금 처리가 법안이 처리되는 게 아니고 네. 처리 절차를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충돌이고 논란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패스트 트랙에 올린다고 해서 그 법안이 그대로 처리된다는 보장은 없어요. 330일 동안 상임위원회에서도 또 사법위원회에서도 여기서 또 논의를 하잖아요. 네. 그 논의 과정에서 어떤 내용으로 바뀔지 또 실제 본회의 가서 선거법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각각의 개인의 의원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다를 수도 있어요. 네. 당론으로 정해졌다 할지라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본회의 가서 투표하는 과정에 있어서 만약 이게 패스트트랙을 통과해서 330일 지난 후에 본회의 표결하는 과정에 있어서 의원들이 또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아니 뭐 권은희 의원도 인터뷰를 예. 하다가 왜 이런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선거법 개정안 나중에 본회의에서 부결될 그러니까. 테지만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 네. 얘기가 바로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선거법 개정안이라고 하는 것은 의원들 개개인이 본인의 정치 생명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당론이 결정되더라도 그 당론과 다르게 표결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논의하는 것처럼 마치 자유한국당은 이게 처리 절차에 대한 논의인데 이게 마치 이 지금 올라온 법안이 그대로 100% 통과될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셔서 여러 가지 이제 물리력을 행사하시는데 네. 지금 이 처리 과정은 어떻게 처리할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한 논의이고 330일 동안 충분히 지금 올라온 법안이 다르게 바뀔 수도 있고 수정될 수도 있고 또 자유한국당이 나름대로의 법안을 제출하면 그걸 네. 가지고 논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제 본회의에서 부결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는 겁니다. 네. 오늘 바른미래당 지도부가 낸 사보임계는 모두 팩스로 제출이 됐고요. 이건 의왕과에서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국회의장은 이 두 건을 병상에서 결재했는데요.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박수현 국회의장 비서실장의 이야기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국장님 결재 받으실 때는 특별한 충돌 상황이나 이런 건 없으세요? 아닙니다. 여기 통로가 여러 군데가 있어서 들어가실 때 의원님들과 의사국장이 뭐 조우하거나 그런 일은 없었고요. 그다음에 의원님들도 의사국장의 결재 과정을 어떻게 저지한다거나 그래서 오신 것이 아니라 의장님의 면담을 신청하러 오신 것이기 때문에 와 계신 목적이 다릅니다. 결재한 걸 알고. 네, 정말 좀처럼 볼 수 없는 여러 가지 장면들이 오늘 하루 종일 연출이 됐는데요. 유승민 전 대표를 비롯한 바른정당계 일부 의원들은 문희상 의장이 입원한 병원까지 직접 찾아와서 면담을 요구했습니다. 환자의 상태를 우려한 의사의 만류로 만나지는 못했는데요. 유승민 전 대표의 발언도 이어서 보고 오시죠. 모든 게 결국은 문재인 정권 하수인을 하기 위한 민주당 이중대를 하기 위한 그런 짓이라면 정말 이분들은 앞으로 역사에 굉장히 부끄러운 이름으로 기록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오신환 의원과 함께 우리 바른미래당 의원님들과 함께 끝까지 투쟁해서 이 사개특위의 처리를 반드시 막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뭐 바른미래당의 미래도 궁금하고 향후 이제 바른미래당 의원들과 정부 여당의 관계도 상당히 껄끄러워질 것 같아요. 네, 바른미래당에 있는 소속 의원들이 이제 더 이상 한 배를 타고 가기 좀 어렵게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유승민 의원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손학규 대표를 비롯한 김관영 원내대표 등 일부 사람들은 현 정부와 함께 범여권 연대를 결성해서 내년도 총선을 치르려고 한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네. 반대로 김관영 원내대표나 손학규 대표 입장에서는 유승민 전 대표를 비롯한 바른정당계 의원들은 한국당과 함께 범야권 연대를 결성해서 정부에 반대되는 상태로서 선거를 치르려고 한다. 네. 서로의 생각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바른정당 내에서 주도권을 쥐고 있는 인사들 중심으로 이 안을 통과시키면서 여기에 반대하는 사람들 나가라 이렇게 좀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모습인 것 같고요. 네. 하지만 바른정당계 의원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안철수계 의원으로 분류되는 조금 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권은희 의원 같은 경우도 사실은 안철수계 의원으로 분류가 네네. 되거든요. 여기 안철수 전 대표는 지금 독일에 있지만 이태규 의원 같은 경우는 안철수계의 핵심적인 인사 아니겠습니까? 안철수 전 대표가 돌아와서 유승민 의원과 함께 두 얼굴로 새롭게 정치를 시작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결과적으로 안철수계와 유승민계가 통합하는 과정 그리고 여기에 손학규계와 김관영 원내대표로 대변될 수 있는 인사들 간의 치열한 마찰들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당권을 누가 거머쥐게 될 것인지 여기서 결국은 당은 쪼개지게 될 것이고 이 쪼개지게 되는 당의 구성도는 범여권과 범야권 진영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바른미래당 김삼화 수석
김무성 대변인도 대변인직 사퇴를 했거든요. 이건 그렇습니다. 어떤 시그널로 봐야 됩니까? 아무래도 이제 지금 현재 집행부라고 얘기할 지도부라고 하는 손학규 네. 대표와 김관영 원내대표와 생각을 같이 하지 않고 있다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안철수계로 보여지는 김삼화 의원 같은 경우는 수석 대변인을 사퇴를 했어요. 왜냐하면 대변인이라고 하면 사실은 지도부의 입장이나 당대표의 생각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는 건데 본인의 생각과 당대표의 생각이 다르니 그 부분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된다는 것이고, 그래서 아마 안철수계 일부도 지금 손학규 대표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의 분당의 절차에 들어갔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 같고, 어떤 방식으로 분당이 되느냐,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누가 나갈 거냐 아니면 있으면서 계속 논란과 분란이 일어날 거냐 하는 부분을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당의 어떤 그 주도권을 쥐고자 하는 경쟁 또는 투쟁 이런 부분이 계속될 것 같고, 다만 저는 이제 한 가지 꼭 지적해 드리고 싶은 게 이런 거예요. 사실 그 이제 뭐 유승민 의원이나 또는 그 나경원 의원이 그런 얘기 자꾸 하잖아요. 민주당이 마치 선거법 개정을 통해서 뭔가 집권을 계속하고 좌파 독재를 한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면 지금 시뮬레이션에 보면 자유한국당이나 민주당이나 거대 정당들은 의석수가 줄어드는 걸로 나와요. 물론 뭐 결과에 두고 봐야 되겠지만, 그럼 민주당이 왜 이 문제를 같이 패스트트랙에 올리겠습니까? 네, 잠시만요. 국회 좀 상황을 좀 보고 오죠. 민주당과 야당들이 야합에 의해서 진행하는, 야합에 의해서 통과하려는 소위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공수처는 한마디로 삼권 분립을 철저히 이제 파괴하려는 시도입니다. 이미 이 정권은 언론을 장악하고 사법부를 장악하고 헌법재판소를 장악하고 모든 분야의 모든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나머지 하나 남은 것이 입법부입니다. 그런데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표의 가치가 어디로 갔는지, 내가 누구를 찍었는지도 계산도 안 되는 선거제도입니다. 결국 깜깜이 선거제도고, 우리가 직접 뽑을 수 없는 국회의원만 늘리는, 한마디로 우리의 주권을 박탈하는 그런 선거제도입니다. 그렇게 해서 뭘 하겠다는 겁니까? 더불어민주당과 민주당의 2중대, 3중대 정당만 탄생시켜서 결국 의회에서 어떠한 권력의 견제도 될 수 없는 그런 질이 멸렬한 의회를 만드는 그런 선거제도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제왕적 대통령제입니다. 제왕적 대통령제는 자고로 양당제 의회가 견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의 힘은 이렇게 강한데 41% 대통령이 100% 권한을 행사하는데, 의회는 질이 멸렬해서 결국은 어떠한 견제도 되지 않는, 한마디로 우리 대한민국의 삼권 분립을 완전히 파괴하는 선거제도입니다. 공수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한마디로 대통령이 마음대로 쓰는 칼, 대통령이 찍어서 수사하라 하면 누구든지 찍어서 수사해서 검찰, 법원, 경찰 다 소나기에 잡겠다는 법입니다. 이러한 악법을 야합에 의해서 통과시키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절차가 한마디로 불법과 위법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오늘 하루 종일 2번의 사보임이 있었습니다. 임시회기 중에는 사보임을 할 수 없습니다. 국회법 48조에 따르면. 다만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의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관행적으로 해왔던 사보임은 분명히 3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해당 위원이 사임을 원하고, 그리고 그 해당 위원이 있는 교섭단체의 원내대표가 보임을 허가하고, 그리고 타당 교섭단체 대표들이 그 사보임에 대해서 명시 또는 묵시적 합의를 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요건이 갖춰지지 않는 경우, 해당 위원의 의사에 반해서 한 경우는 그동안 국회의장이 허가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루에만도 2번의 사보임이 일어났습니다. 국회의원 개개인의 헌법기관으로서의
어떠한 권한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불법으로 점철됐기 때문에 지금 불법으로 선임된, 불법으로 보임된 그 위원들은 적법한 위원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적법한 위원을 데리고 회의를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회의는 불법이고 원천 무효인 겁니다. 또한 정개특위 마찬가지입니다. 선거법은 그동안 국회 역사상 한 번도 합의에 의하지 않고 처리된 적이 없습니다. 우리 당이 네, 여야 사당이 패스트트랙 처리를 오늘 안에 처리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한국당이 온몸으로 법안 접수를 막고 있는 상황이고 조금 전 국회에서 나경원 원내대표의 말을 잠시 생중계로 연결을 해서 듣고 왔습니다. 야합에 의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과시키려는 시도는 상권 분립을 파괴하려는 시도다. 이 정권은 언론과 사법부, 헌법재판소를 장악하고 있다라는 발언이 있었고요. 더불어민주당과 2중대, 3중대만 만들어내는 선거제이기 때문에 지리멸렬한 국회가 만들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루어지는 회의는 불법이고 원천 무효라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두 분 오늘 이제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국회 좀 한마디로 정리를 한다면 어떻게 말씀해 주시고 싶으십니까? 오늘 국회는 국민들의 마음을 정말 아프게 하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우리가 이게 동물국회가 됐다는 얘기까지 했었는데 그런 부분은 정말 국회의원들이 반성하셔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사실 이제 패스트트랙이라는 제도 자체는 국회 선진화법을 만들면서 국회가 마비되는 걸 막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제도예요. 이거는 자유한국당이 그전에 새누리당 있을 때 다 만드셨고 같이 합의해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도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고 이제 뭐 절차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 문제가 되는 부분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는 있겠지만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것 자체는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요. 또 패스트트랙에 올려놨다고 해서 그거 완전히 법이 마련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선거법 같은 경우에는 다른 당에서는 다 자유한국당이 그동안 왜 법을 제대로 만들거나 아니면 얘기 안 해가지고 논의가 안 되고 있었으니 이번에는 좀 들어와서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당을 만들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네, 김 교수님도 짧게 한마디 해주시죠. 오늘 국회가 난장판이 된 데는 법과 상식을 어겼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요. 사실상 선거제도 개편이라고 하는 이 상식적인 부분에서 여야 합의 없이 진행됐던 문제를 첫 번째 지적할 수 있는 것이고 법에 관한 문제는 오신환 의원의 사보임에 대한 것은 나경원 원내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국회법을 무시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바라보건대 지금 국회가 난장판이 된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따져 묻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국회의장밖에 없습니다. 문희상 의장이 하루속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면에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네, 참으로 씁쓸한 대한민국 국회의 모습 지금까지 김병민 교수, 최진봉 교수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이어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가보겠습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첫 만남, 어떤 성과가 나왔는지 주제어 영상으로 먼저 보시죠. послушать дело развития двухсторонних отношений. 지금 정력적으로 이렇게 전 세계의 초점이 조선반도 문제에 집중돼 있는데 같이 조선반도 정세를 평가하고 서로 견해를 공유하고 또 앞으로 공동으로 조정정비해 나가는 데서 아주 의미 있는 그런 대화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로 친선관계 발전과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 안전 보장을 위한 문제들 그리고 공동의 관심사로 되는 국제적 문제들에 대하여 허심탄회하고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우리 두 나라 인민은 일찍이 지난 세기 항일대전의 공동의 투쟁 속에서 전우의 정으로 굳게 결합되었으며 불국문대 장병들은 조선의 해방을 위하여 자기 두분 피를 아낌없이 바쳤습니다. Тем не менее, видим, что во многом благодаря инициативам товарища Ким Чен Ына
네, 북러 정상회담 이야기는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두 정상의 첫 만남 그리고 북한과 러시아 정상회담으로는 8년 만이었다고 하던데요.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마 김정은 위원장은 한 절반 정도 성공이다 이렇게 평가할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북러 관계를 개선한 데 대해서는 네. 북한이나 러시아나 모두 공감을 했는데 비핵화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푸틴 대통령이 북한의 입장, 그러니까 단계적 비핵화나 제재 완화를 조금 지지해 주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을 텐데 네네. 그 부분은 언급 없이 평화체제에 관련해서 체제 보장 문제만큼 강조했는데 그건 또 러시아 입장을 강조했단 말이죠. 네. 다만 북한의 성과라면 노동자 문제와 관련해서 약간 러시아가 입장을 이렇게 좀 개진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남겼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의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보면 절반 정도의 성공은 거뒀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네, 절반 정도의 성공을 거뒀다. 회담 결과를 이제 좀 구체적으로 짚어보면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러시아가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 선까지 이해를 해야 될까요? 결국엔 이제 평화를 위해서 노력한다는 건데 그건 세 가지 분야가 있는 거죠. 네. 비핵화 분야가 있고 평화체제 분야가 있고 경제협력 분야가 있을 거예요. 예. 근데 비핵화 부분은 약간 스티븐 비건 미국 특별대표가 지난주에 모스크바를 가서 설득을 해서 그런지 북한 입장을 지지하지 않고 완전한 비핵화와 비확산 문제는 미국과 입장을 같이 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야기한 체제 보장 문제만큼은 북한의 입장을 편을 들어준 거죠. 네. 북한이 핵을 내려놓기 위해서는 체제 보장이 필요하다. 예. 그런데 거기에 완전히 또 북한 편을 들어준 게 아니라 러시아의 기존 입장을 얘기했어요. 네. 육자 회담이 필요하다. 다자 예. 안보 체제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게 얘기했고 경제 협력 부분은 지금 화면에도 나오는 것 같은데 가스관 그거 말고도 철도 연결, 에너지 이런 부분을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은 지금 한국 때문에 안 되고 있다. 한국이 조금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미국 한국을 동생 국가라고 하더라고요. 네. 미국과의 관계 때문에 어려운 것 같은데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동자 문제와 관련해서는 입장을 전향적으로 해서 대립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풀어나가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네. 거기에 뭐가 중요하냐면요. 유엔 안전보장회 이사의 결의에 따라서 사실 올 연말까지 북한 노동자 다 돌려보내야 돼요. 네. 그런데 이제 대립적이지 않은 방법을 찾겠다는 것은 그러니까 취업 비자, 워킹 비자로 온 사람들은 돌려보내지만 그 사람을 다시 단기 체류 비자를 연장하는 형식으로 해서 계속 체류를 시킬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은 현재 외화 수입원이 차단된 북한으로서는 상당히 희소식이 아닐 수 없겠죠.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만족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엔 대북 제재가 있지만 거기서 가능한 선에서 아무튼 최대한 경제 협력 부분에 필요한 노동자 문제를 해결을 해보겠다. 자,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을 좀 분석해 보면 어떻습니까?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은 크게 한 두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는데요. 북러 간의 이제 우호 협력 이런 부분은 상당히 푸틴 대통령에게도 공감대를 얻었기 때문에 만족할 거예요. 네. 근데 저 정세 공유 부분과 관련해서는 약간 지금 화면에 있는 발언은 모두 발언이거든요. 뭐냐면은 전 세계 초점이 한반도에 집중되어 있다. 공동 조정하고 저 뒤에 한 단어가 사실은 더 붙습니다. 예. 조정 연구에 의미 있는 대화. 이게 뭐냐면은 북한식으로 표현하는 정책 공조하자 이 표현이에요. 네. 이게 어디에 들어있는 말이냐면은 1월 10일인가요? 북중 정상회담을 했을 때 그때 네. 시진핑 주석과 합의문에는 저 말이 있어요. 조정 연구 같이 해나가자. 그런데 저 말이 이제 모두 발언이었는데 단독 정상회담과 확대 정상회담을 한 뒤에 그 만찬사에서는 빠져요. 네. 그러니까 비핵화 부분에는 약간의 이견이 있다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푸틴 대통령이 비핵화 문제는 미국 측 입장을 약간 들어줬고 평화체제에 관련한 그것도 지금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결국 탑다운 방식과 이렇게 양자 회담을 조금 더 중심을 두는데요. 미국하고. 근데 이제 육자 회담 이야기를 꺼내니까 약간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공조하기에는 아직 어려운 수준이다. 그래서 약간 톤다운을 한 것 같습니다. 러시아가 육자 회담 얘기를 구체적으로 꺼낸 속내랄까요? 어떤 러시아가 노리고 있는 노림수 같은 건 어떻게 분석이 됩니까? 기본적으로 한반도 문제에 러시아의 영향력을 확대하겠다는 거죠. 기존에는 조금 물러서 있었죠. 그렇죠. 사실은 지금 북미 양자 협의 그런 과정에서는 러시아가 빠져 있었고 그 과정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도 사실은 우리 정부가 그 판문점 선언이나 그 이후에서 북한과 합의한 것도 3자 또는 4자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다고 했잖아요. 그것이 무엇이냐? 3자
3자 같은 경우에는 남북미고 4자도 중국을 포함하는 거지 러시아는 네.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은 결국 6자 회담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에 대한 패싱을 갖다가 차단하고 이익을 반영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네. 이것은 러시아가 일관되게 주장했던 거예요. 그리고 평화체제와 왜 체제 보장과 이것이 관련되어 있느냐. 과거 6자 회담이 이렇게 만들어졌을 때 러시아가 그 워킹 그룹 중에 실무 그룹 중에 체제 보장, 다자 안전 보장 메커니즘을 러시아가 의장국으로 맡고 있었어요. 예, 예. 그러니까 저것을 갖다가 다시 꺼내면은 러시아가 의장국이 돼서 영내 다자 안보 체제를 러시아가 주도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전략적 계산이 깔려 있는 발언이라고 봐야 되고요. 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푸틴 대통령은 상당히 강조했는데 김정은 위원장 입에서는 한마디도 이 다자 안전 보장이나 이런 부분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절반 정도 웃고 절반 정도 아쉬워할 수 있는 회담. 만찬으로 좀 넘어가 보지요. 분위기 어땠다고 하나요? 만찬장 분위기는 아주 좋았던 것 같아요. 만찬장으로 가는 과정에서 서로 선물도 교환했는데 네. 칼도 교환하고 뭐 그러면서 분위기가 칼, 상당히 네. 좋더라고요. 그리고 만찬장에서도 뭐 서로 이렇게 만찬사 하는 부분도 보면 뭐 이렇게 상당히 화기애애했던 분위기고 저것은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북러 관계의 정상화나 우호 협력의 발전에 있어서는 양측의 입장이 같았다. 그렇기 때문에 뭐 분위기 자체는 상당히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러시아 측이 전통 슬라브식 요리를 대접을 했다고 해요. 뭐 이런 것들은 뭐 만찬 요리나 어떤 메뉴가 오르는지 이런 것들도 상대국을 향해서 어느 정도 이 나라에서 준비를 했는지를 좀 보여줄 수 있는 것이죠. 예, 뭐 사실 이게 이제 구분을 해야 될 것이 아주 대접을 잘했냐 그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국빈 방문이 아니기 때문에 실무 방문이기 때문에 음식의 종류를 3가지로 제한한 거죠. 그렇지만 슬라브식으로 해서 김정은 위원장의 취향에 맞도록 이렇게 선택할 수도 있게 하고 나름 배려는 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만약에 국빈 방문이었으면은 음식이 5가지가 제공이 됐을 거예요, 최소한. 네. 근데 뭐 단촐하게 했던 것은 실무 방문이기 때문에 조율을 했던 것 같고요. 네. 뭐 러시아가 뭐 이렇게 사슴고기라든가 뭐 쇠고기, 대구고기 뭐 이렇게 해서 선택할 수 있게 해서 김정은 위원장 맛있게 식사했을 것 같아요. 네, 오늘 회담 내용만큼이나 지금 많은 사람들이 좀 궁금해하는 게 김여정 제1부부장 어디 갔나 이거거든요. 계속해서 보이지가 않아서요. 사실 궁금한 부분이죠. 네. 그래서 김영철도 보이지 않는데 통전부장에서 실각한 것이 전달되니까 마치 김여정 부부장도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니냐. 문책이 예, 있는 그렇죠. 것 아니냐. 하노이 네. 정상회담 결렬에 책임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조금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약간 생각이 다릅니다. 네. 아마 개인적인 일정이 있거나 다른 일이 있거나 또는 몸이 안 좋아서 동석을 안 했던 거지 김정은 위원장에게 있어서 김여정 부부장은 사실상 뭐 비서실장 이상의 것이다. 네. 따라서 언제고 다시 나타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지금 우리 문재인 대통령 상황도 좀 보면요. 파트루셰프 러시아 연방안보회의 서기를 접견을 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측근이고 안보수장이라고 하더라고요. 같은 날 이런 접견이 이루어진 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 사전에 조율된 건 아니고 오히려 미리 이렇게 결정돼 있었던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렇지만 뭐 같은 날 함으로써 어떻게 보면은 러시아가 러시아의 전통적인 한반도 외교가 등거리 외교이면서 나름 양측의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그런 모습인데 네. 러시아가 그런 행보를 잘 하는 모습이 보이지만 또 우리에게 있어서는 적절한 시점에서 러시아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고 또 북러 정상회담의 아직 결과까지 공유되진 않지만 네. 임하는 러시아의 입장을 우리가 청취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기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뭐 러시아는 아마 러중 공동 행동 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2017년에 나름 둘이서 이야기한 게 있어요. 그것은 핵심 내용은 중국이 이야기하고 있는 뭐 쌍중단과 쌍계병행, 그러니까 미국은 군사훈련을 중단하고 북한은 핵실험을 중단하고 그래서 대화가 시작되면은 비핵화 협상과 평화체제 협상을 시작해야 된다는 중국의 입장에 기반을 했는데 거기에 무슨 내용이 있냐면은 평화체제와 관련해서 다자 안보 체제, 러시아의 목소리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는 그 카드를 다시 한번 꺼내는 것 같아요. 다만 저 카드가 한국이 수용할 수 있는 것이냐, 미국이 수용할 수 있는 것이냐, 또는 북한이 수용할 수 있는 것이냐를 보면은 아직은 넘어야 될 산이 많은 것 같아요. 일단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북한 스스로도 이번 지금 대화 정국의 가장 핵심은 북미 간 탑다운 방식, 정상 간의 신뢰를 통해서 대화를 진전시킨다는 건데 그것은 뭐냐? 장점이
빠른 속도의 진전이 가능한 거죠. 근데 이 육자 회담이라는 것은요, 만장일치예요. 그러면은 러시아 입장 하나만 달라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또 일본도 들어올 텐데 납치자 문제가 진전이 없으면 또 합의가 안 되고 너무 속도가 길어질 수가 있어서 북한도 원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도 만찬사를 보면은요, 써준 걸 읽더라고요. 그거는 외교적으로 조율된 발언이라고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저 부분은 아직 러시아의 희망사항이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네, 북한과 미국뿐만 아니라 주변국들도 지금 정상 외교전에 돌입을 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고려해야 할 경우의 수들도 늘어난 것 같은데요. 정부가 좀 신중하고 현명한 판단을 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뉴스나이트 1분 뒤에 이어집니다. 내일도 전국에 봄비가 내립니다. 특히 충청 이남은 밤까지 오락가락 비가 이어지겠고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낮 동안에도 쌀쌀하겠습니다. 우선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이 8도까지 떨어지는 등 오늘보다 8도가량 낮겠고 한낮에도 13도에 머무는 등 오늘보다 3도가량 낮겠습니다. 내일 수도권과 영서지방은 오전에 비가 그칩니다. 하지만 다른 지역은 오전에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인 뒤 오후부터 밤사이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또다시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의 양은 5에서 40mm가 되겠고 남부지방에는 돌풍과 벼락을 동반하며 요란하게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강원 산간에는 1에서 3cm의 눈이 쌓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오늘보다 3도에서 8도가량 낮겠습니다. 서울 8도, 대전 10도, 광주 10도, 부산 13도로 예상됩니다. 낮 기온도 오늘보다 3도에서 6도가량 낮겠습니다. 서울 13도, 대전 14도, 광주 13도, 부산 16도로 예상됩니다. 이번 주말에는 맑고 선선한 날씨가 이어지겠고 다음 주 월요일에는 전국에 또 한 차례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시비가 붙었을 때 싸우지 말고 법대로 하자는 말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법을 만드는 곳에서 이렇게 법을 무시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해 국민의 대표를 뽑자고 시작된 선거제 개편 논의. 각 정당의 이해관계가 뒤얽히며 대한민국 정치의 민낯만 고스란히 드러내고 부끄러움은 또 국민의 몫이 된 것 같습니다. 목요일 뉴스나이트 마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스포츠 뉴스입니다. 탁구의 20살 신예 안재현이 세계선수권 대회에서 랭킹 4위를 꺾고 8강에 오르는 이변을 일으켰습니다. 랭킹 157위 안재현은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열린 남자 단식 16강전에서 일본의 16살 탁구 신동 하리모토를 4대2로 제압했습니다. 대표팀 동료 장우진도 기권승을 거두고 8강에 오르며 내일 안재현과 맞붙게 돼 우리나라는 동메달을 확보했습니다. 여자 프로골프 시즌 첫 메이저 대회가 나흘간의 열전에 돌입했습니다. 오랜만에 국내 대회에 나선 이정은과 지난해 신인왕 최혜진, 그리고 올 시즌 신인왕을 노리는 조아연이 한 주에서 열띤 샷 대결을 펼쳤습니다. 허재원 기자입니다. 미국 진출 뒤 처음으로 국내 팬들을 찾은 이정은은 변함없이 날카로운 샷을 과시했습니다. 오락가락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경기를 운영했습니다. 2년 전 18홀 최소타 기록인 12언더파를 몰아쳤던 바로 그 코스에서 이정은은 이번에도 버디 5개와 보기 2개로 세타를 줄였습니다. 남은 사흘 동안 충분히 우승을 노려볼 수 있는 무난한 출발입니다. 오랜만에 또 팬분들이랑 경기하니까 너무 재밌었고요. LPGA에서는 이제 조용하게 좀 경기를 하다가 오랜만에 좀 재밌게 경기한 것 같아요. 지난해 신인왕과 대상을 동시에 차지했던 최혜진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핀을 홀컵에 꽂아둔 채 과감한 퍼트를 앞세워 3언더파로 이정은과 동률을 이뤘습니다. 반면 신인왕 출신 선배들과 한 조를 이룬 슈퍼루키 조아연은 주춤했습니다. 경기 내내 퍼트가 짧아 좀처럼 타수를 줄이지 못하고 2분파에 그쳤습니다.
연습하면서 또 안 된 부분 좀 더 보충하면서 내일은 좀 편안하고 또 좀 좋은 흐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플레이를 할 생각이에요. 이정은과 장은수, 최혜진 등 최근 3년간 신인왕들이 나란히 3언더파로 선두권에 이름을 올린 가운데 베테랑 이정민과 윤슬아도 오랜만에 우승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YTN 허정원입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가 시즌 막바지에 접어들었지만 순위 경쟁은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특히 우승과 4위 싸움이 뜨거운데요. 최종 승자는 누가 될까요? 양시창 기자입니다. 선두 맨시티와 2위 리버풀은 이른바 역대급 우승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양강 체제로 굳어진 지난 1월 말부터 12주 동안 7번이나 엎치락 뒤치락 순위를 맞바꿨습니다. 1월 4일 맞대결에서 승리한 맨시티가 승점 1점 앞서 다소 유리합니다. 남은 3경기를 모두 이기면 스스로 우승을 확정할 수 있지만 한 경기라도 삐끗하면 리버풀에 우승컵을 내줄 수 있습니다. 맨시티는 이번 시즌 유일하게 팀을 2연패로 몰아넣은 레스터시티와의 2차전이, 리버풀은 FA컵에서 덜미를 잡힌 울버햄튼과의 시즌 마지막 경기가 우승 경쟁의 분수령입니다. 선두 경쟁 못지않게 챔피언스리그 직행이 걸린 4위 싸움도 뜨겁습니다. 손흥민이 소속된 토트넘은 앞선 브라이턴과의 경기에서 진땀승을 거두면서 한숨 돌릴 수 있게 됐습니다. 남은 3경기에서 2승을 거두면 다른 팀 경기 결과와 관계없이 4위를 확보합니다. 남은 한 자리를 놓고 첼시와 아스널, 맨유가 경쟁 중인데 세 팀이 최근 나란히 부진에 빠지면서 순위 싸움은 더욱 짙은 안개 속입니다. 자력으로 4위 확보가 가능한 팀은 첼시뿐이지만 28일 맨유와의 맞대결이 부담입니다. 아스널과 맨유는 3연승으로 시즌을 마친 뒤 첼시의 다른 경기 결과를 지켜봐야 하는 처지입니다. 시즌 막바지로 치달을수록 순위 경쟁이 뜨거워지면서 각 구단은 물론 축구 팬들도 마지막 한 경기까지 긴장을 놓을 수 없게 됐습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프로야구 고척 경기에서 키움이 초반 대량 실점을 극복하고 두산의 역전승을 거두었습니다. 키움은 2회 초 연속 타자 홈런 등으로 대거 5점을 내주며 경기를 어렵게 시작했으나 3회 말 역전에 성공했고 4회 박병호의 투런 홈런이 더해지며 9대6으로 역전승했습니다. SK는 대구 원정 경기에서 이틀 연속 연장 접전 끝에 삼성을 꺾고 4연승을 달리며 두산을 끌어내리고 선두에 올랐습니다. 잠실과 수원, 대전 경기는 비로 취소됐습니다. 스포츠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